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에 내린 폭발 폭탄. 2. 적색 경보. 3. 무정부 상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관측 사상 처음으로 후지산 화산수가 아스팔트를 뚫고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많은 도쿄 주민들이 경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지표면을 뚫고 나온 고온의 열기로 인해 인근에 있는 수도관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주변 일대가 단수로 피해 입는 사고를 비롯해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식수관마저 탁한 색을 띠는 녹물까지 나오는 사태로 후지산 폭발이 최일기에 돌입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약 10여 곳의 주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며 또한 주변 도로를 전부 침수시키며 쑥대밭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최근 이러한 사건 사고로 일본인들의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를 전혀 정부가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일부 지역은 수도국 직원들의 실수라는 황당한 해명까지 했다는 발표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지면을 뚫고 나오는 이상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더 이상 일본 열도에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폭탄 발표마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만 것입니다. 지난 30일 일본을 대표하는 후지산과 매우 가까운 지역인 도쿄 오메시에서는 아스팔트를 뚫고 지면까지 치솟는 화산수 분출 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한 사고로 주민들이 경악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급히 현장 상황을 전한 일본 매체에 따르면 현재 오메시 히가시오메 도심 한복판에서 엄청난 양의 고온의 물줄기가 치솟으며 갈색 빛을 띠는 기괴한 액체가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도쿄 한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후지산과 인접한 후에우키시 또한 같은 시간에 지면을 뚫고 나오는 액체가 제보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온의 뜨거운 액체가 터져나와 주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곳을 지나던 차량의 타이어가 녹아버렸으며 또한 미친 듯이 치솟은 물폭탄에 의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수백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모습이다라며 도쿄 일대를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렸다는 긴급한 보도를 전했습니다. 문제는 도쿄 수도국 직원들이 즉시 사고 현장에 투입되었음에도 고온의 열기에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오메시 전역을 담당하는 도쿄 수도국은 자신들은 어떠한 대책조차 해주지 못하겠다라며 5m가 넘는 물줄기를 그저 멈출 때까지 지켜만 보겠다는 황당한 발표에 주민들이 패닉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최초로 언론사에 제보한 운전자에 따르면 갑자기 차 안에서 엄청난 흔들림이 느껴졌으며 처음에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과 함께 엄청난 양의 액체가 뿜어져 나왔고 타이어 일부가 녹아내릴 정도로 고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윽고 도쿄 지자체에 이 사실을 전화로 민원을 통해 현재 오메시 일대에 고온의 물줄기가 치솟고 있으니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을 전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을 목격한 수도국 직원들은 한숨을 쉬며 자신들이 해줄 방법이 없다라며 뜨거운 열기가 식을 때까지 주민들이 불편하겠지만 참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 결국 수도국의 황당한 대처로 수도관까지 파열되는 2차 사고로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도쿄 수도국의 황당한 대처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말았다는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수도국이 후지산 화산수 피해로 고장난 수도관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 대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도쿄 지질학 조사팀의 폭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야마나키 나오시 대표에 따르면 현재 후지산 일대의 지면을 뚫고 화산수가 나타나는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샘플을 연구소에 의뢰했더니 충격적인 일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모두 공통적으로 후지산 지하수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수라다. 이는 후지산 지층 아래에 급격하게 늘어난 마그마성 물질이 팽창하면서 지하수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지면을 뚫고 나오는 재해사고이다. 타이어까지 녹이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최초 폭발 지점에서는 굉장한 고온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탁한 색의 물을 띠는 것에는 황산가스에 의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오메시 전역의 주민들을 대피시켜야만 한다는 폭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수위 높은 지역에 결국 해당 수도국 직원들은 대규모 사과마저 쏟아지며 많은 도쿄 주민들이 피해 입은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뒤늦은 해명에도 일본인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후쿠시마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5월 1일 후쿠시마 원전과 매우 밀접한 나라아마치에서는 지면을 뚫고 물줄기가 치솟으며 도로를 완전히 침수시키는 피해마저 발생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한 후쿠시마 언론사에 따르면 현재 8시 23분경을 시작으로 원인 불명의 물줄기가 치솟으며 나라아미치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아래에서 발생한 지하수가 온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주민들은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포에 빠진 상황이라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2011년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지역의 재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해야 할 주무장관인 이마무라 부흥상의 막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아직 3만 명 넘는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본인들 책임이라는 기자의 매서운 질문이 쏟아지자 부흥상은 자네 뭔데 무례한 발언을 하냐며 반말 섞인 폭언이 이어지며 인터뷰를 끝마쳤습니다. 다음날 난장판 기자회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장관은 곧바로 머리를 숙이며 이마무라 부흥상은 기자회견 때 조금 감정적이 됐다며 사과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피난민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후쿠시마 주민들이 대부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일본은 도시 전역에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분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일본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열도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후지산 폭발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라며 일본보다 안전한 한반도에 이주하는 게 현명할지 모른다는 여론마저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과거 한국이 힘들고 가난한 시절에 일본인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건만 이번 사고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모른 척 방관하고 있을 것이냐며 황당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분들이 자연재해에 피해 없길 바라며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후 삼성 등으로부터 국산화 역풍을 겪었던 일본이 그 반격으로 놀라운 일을 발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을 완전히 능가해버리는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인데 수많은 언론들은 일본의 무모함에 황당함을 드러냈고 일본인조차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대실패를 긴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몰락위기에 빠진 일본.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토요타 등 일본 기업 8곳이 모여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회사 설립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회사의 명칭은 라피더스로 라틴어로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필수적인 인하노급 첨단 반도체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토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넥 등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연구개발 거점의 기초를 다지는데 700억 엔을 지원하고 토요타, NTT, 소니, 키옥시아 등 7개 회사가 각각 10억 엔,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은 3억 엔을 출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신회사 설립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미국 IBM 등과 차세대 반도체 공통 연구를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우고 양산과 연구 부분에서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삼성과 인텔, TSMC의 파운드 개발 일정까지 소개하며 자신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상태입니다. 신규 회사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도쿄 일렉트론의 전 사장과 미국 웨스턴 디지털 일본 법인장 등 반도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합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를 바탕으로 2나노미터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일본인들은 황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을 대표하는 민간 8개사의 합계 투자액이 80억 엔 정도라니 기가 차다. 왠지 히노마루 연합 반도체 같아서 엘피다가 생각난다. 엘피다도 무너졌고 일본 디스플레이도 끝장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안 되겠지. 나라의 지원이 단지 700억 엔이라니 TSMC 설비 투자 규모는 5조 엔 정도다. 이것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직 노광장치 일대 가격이 400억 엔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투자 지원과 기업들의 참여가 미약하다고 한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대표 기업들이 10억 엔 정도씩을 출자하는 것은 기부금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마지못해 이름을 올렸고 반도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평가죠. 1990년대 5조 엔 정도이던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업체들은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 50조 엔 규모로 급성장한 시장에서는 10% 정도로 추락한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주도로 살리려 하는 상황인데 과거 사례는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장기의 벌칭인 히노마루 이나비라는 용어를 즐겨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주도 사업에서는 크게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일본인들이 언급한 것처럼 엘피다 메모리의 파산이었죠. 1999년 맥과 히타치 등이 디램 사업을 통합해 엘피다 메모리를 만들었고 2003년에는 미쓰비시 전기의 디램 사업을 흡수하며 삼성 추격에 열을 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 사업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공적 자금 300억 엔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3년 후 엘피다는 파산했고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2012년 만들어진 재팬 디스플레이지 관련입니다. 히타치, 도시마, 소니 등이 핵정 사업을 통합해 한국 LCD 산업을 타도하겠다며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2020년 주력 공장을 매각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페이스 제트 사업입니다. 2008년 일본 정부는 1,500억 엔 중 500억 엔을 지원하며 소형 여객기 개발 사업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만 6번 연기하며 9년간 시간을 끌었고 개발비도 7배인 1조 엔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2020년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으며 현재는 사실상 개발을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에서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와 유아마리 조선 등이 뭉치며 한국을 넘어서려 했지만 현재는 신규 수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일본 대표들은 최근 미국을 찾아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거점에는 포크대, 산업기술원,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며 IBM을 포함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합류도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한국과 대만에 밀리던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이나노를 개발해 삼성과 TSMC를 따라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2025년 이나노급 공정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와 AI는 물론이고 차세대 미사일과 레이더, 전투기 등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평가받는 부품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아질수록 소비 전력은 줄고 정보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국 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3조 원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공통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500억 엔, 첨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데 4,500억 엔, 리토류 같은 반도체 필수 소재를 확보하는데 3,700억 엔 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협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설계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생산에 필요한 기술자나 노하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 교수는 반도체 강국 한국이 10년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는 마당에 일본은 20에서 30년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TSMC나 삼성 공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은 군복을 입고 작전 지휘센터를 방문해 전쟁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언제라도 대만을 힘공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앙군사위 총사령관 직함을 추가하며 군부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간파한 일본 역시 대만 TSMC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주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에는 최대 4,700억 엔을 지원하고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마이크론 또한 보조금을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로 고용과 임금 상승 같은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엔화 가치 하락을 투자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 추김 예산 마련을 위해 22조 엔 이상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62조 4천억 엔으로 불어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110조 엔 발행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일본 정부의 부채는 연말이면 1,300조 엔에 다다를 전망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2%가 넘어 주요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데 반도체까지 살리려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TSMC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장을 유치했지만 이 또한 10에서 20나노급으로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상태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 내 반도체 인재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지역 대학과 손잡고 인재를 키우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마모토대는 2024년도까지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학제를 재편하는 것은 거의 반세기 말의 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대학에까지 톡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IEC 총회 때 차세대 반도체 및 나노 기술 13종을 국제 표준안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1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을 해내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평가 방법 5종과 금속보다 200배 단단하고 1000배 이상 가벼운 첨단 소재 그래핀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 위원회 승인을 거쳐 2에서 3년 후 최종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총회에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76개국 2천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엄청난 기술을 확인하고 크게 놀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양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6월 3나노를 시작으로 TSMC를 따라잡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말쯤이면 평판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3나노 이하 공정은 2025년까지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와의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져 있지만 10나노 이하 비율은 육사 수준이라 기술 개발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 수는 2019년 대비 현재 2배 이상 증가했고 2027년에는 5배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첫 스마트폰 고객은 구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시 예정인 구글 픽셀 9의 AP 설계와 제조를 삼성이 맡은 상황입니다. 구글 스마트폰은 2021년 말 기준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지만 2023년 스마트폰 판매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후에 중요 테스트 업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애플 또한 내년 TSMC의 3나노 공정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매 수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나노 공정의 기술력 차이를 간접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TSMC는 3나노 공정 기술 개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9월부터 생산하기로 했으나 장비 수급 문제로 일정을 4분기 말로 연기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실망한 고객사들이 50%에 가까운 대량 주문 축소 오더건을 낸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추격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올해 54조 원 투자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 기업 8곳이 8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과연 삼성을 따라줄 수 있을까요? 그 지진 때문에 일본은 사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키오시아 같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은 지진 때문에 멈추곤 했습니다. 지난 3월 진도 7.6 규모 지진 때문에 키오시아 최첨단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오염이 발생한 게 최근 사례입니다. 대만도 지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지역이라 TSMC가 일본 요청을 초기 거부한 것은 지진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었고 생산 단가 등 이 세 가지가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여기서 TSMC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 윤호감이 소장이 지적한 기술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꺼낸다면 반도체 제조를 위해선 공장과 인력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닌 용수, 전기, 재료나 소재의 중개기지 등이 인프라가 필요한데 윤호감이 소장은 현재로선 이 같은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반도체 지원급으로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 규모인데 이 보조급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조 원에서 각 반도체 기업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35, 40조 정도가 공장 건설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관리 및 인프라 조성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돌아갈 파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의 투자급에 비하면 별것 아닌 보조금이다. 미국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하지만 국내 업계에선 공장 건립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적과 를가들 고려하면 부족한 보조금이라고 지적합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 기업이라는 적을 내세워 120억 달러 보조금을 원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동안 투자권을 꺼내지 않고 있다가 반도체 지원금 얘기가 나오자 2030년까지
400억 달러의 52조 원을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것은 보조금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자국 기업 위주로 보조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한다고 하자 그동안 잠잠하던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밝히면서 보조금 확보 경쟁에 나서며 치열한 로비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은 로비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제 들어온 현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로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한국 30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 약 965만원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의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 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며 화냈습니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물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해 노골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치를 무색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맨치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는 한국의 요구가 적용된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도 미국이 동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미 행정부를 움직이는 로비의 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애플의 로비에 의한 힘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물건을 싸게만 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자 국내에서 비싸게 만들면 판매가 수월하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TSMC가 대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기술진이 미국이나 일본에 파견 나가서 생활하는 비용도 물가도 모두 다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배 이상입니다.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결성된 워런 공장 노조는 첫 입단 협에서 현재 시간당 10달러 약 12,680원 종반에서 20달러 약 25,360원 종반 수준인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32달러 약 4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이번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테네시주와 미시간주 등에서 가동을 시작할 다른 공장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인건비는 배터리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엔솔은 인력 채용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와중인데 노조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시급을 요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알고 협상안을 꺼낸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1급 수준에서 최대 3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주는 인센티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노조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의 경우 초기 설립 때 그 지역은 쓰러져가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대거 들어섰고, 따라서 죽어가는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은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감사해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갑정으로 노사 간 화합을 이루면서 서로 간 상생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그런 측면도 일부 고려되었다면 그런 턱없는 E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에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미국 수요에 알맞게 짓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정도 공장들을 건설하면 한국 내의 평택 단지 확장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유차까지 늘리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한국 수요와 유럽을 겨냥한 수요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아직 삼성전자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게 생산 단가에 의한 지역적 환경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독일 대통령, 스페인 총리 등이 연이어 삼성전자를 찾아 공장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런 삼성과 달리 TSMC는 독일 드레스덴을 유럽 공장 후보지로 법도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지난해에는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면 200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유럽연합의 지원을 요청하다가 지난 3월에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유로약 110조를 투자해 유럽에 반도체 생산과 연구 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인텔이 30%가량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유럽에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사될 듯이 보였지만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달라지자 인텔은 우선 이탈리아의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430억 유로약 60조 원가 들어갈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인텔의 요구대로라면 유럽연합이 80조 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애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크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지원 대상 포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텔과 독일 및 이태리가 반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리가 개인적으로 인텔과 손을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TSMC나 인텔이 경쟁에서 먼저 유럽을 선적하겠다는 의도입니다만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럽의 공장 설립은 아직 시기상조다고 언급했습니다.